반갑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7회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성훈 연구원이 세월호 특조위에 조사위원으로 채용이 돼서 지난 월요일 날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서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방송 형태를 어떻게 진행할까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취재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미 언론에서 언급되었거나 보도되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편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확인 편에서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증언들을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정편, 최근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 관련한 저희의 추정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계획편,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방송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사라져 있는, 그리고 희미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이 기사는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증언을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난 2014년 2월 달에 인천지검에서 기업 부패를 조사하는 특수 전담팀이 이제 결성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전담팀의 결성식에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가해서 격려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검색을 하시면 기사에는 없습니다. 이 증언을 해주신 분은 이 사실을 듣고 기사를 검색했던 기억은 나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 삭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발족식에 참가했다면 왜 유독 인천지검의 발족식에 참가해서 격려를 했을까 궁금하죠. 자, 인천 지역을 중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이 청해진 세월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자, 청해진 해운이 인천 지역에 있는 업체이죠. 자,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유병헌 회장 관련 업체들, 언론에 보도된 그 관련 업체들에 대한 방대한 수사가 이미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불거졌던 언론에 도배되었던 업체가 청해진, 그리고 유병헌, 그리고 관련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의 이 지분 구조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것이 사건 나자마자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방대한 수사 내용이 시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소한 2014년 2월부터 이 전담팀이 발족한 이후부터 이 청해진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수사와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이 기사는 지금 검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증언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증언해 주신 분이 추가로 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얘기도 사건 초기에 많이 얘기 드렸을 텐데요. 아직 세월호 안에 수많은 아이들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자가 왜 이렇게 더딘지, 그리고 구조자가 왜 이렇게 엉망인지 온 국민이 분통 터졌던 그런 시간에 나왔던 그런 언론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딘 관련한 얘기죠.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입니다. 이 리베로가 해경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투입됐다는 얘기들은 지금 검색해도 기사에 나옵니다. 자, 당시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 회사는 천해지였습니다. 이 천해지는 선박 건조 회사인데요.
그 천해지가 연딘으로부터 리베로호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조 중이었고요. 4월 17일 날 진출식을 하고 한 달 정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 투입되는 그런 바지선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출항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언딘에서 이 출항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천해지 그 회사 측에서는 지금 투입될 수 없다. 지금 투입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직 정식 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천해지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성환 당시 해경차장입니다. 해경차장이 천해지에 공문을 보내서 이 언딘 리베로호를 투입시키게 했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자, 이 관련 뉴스가 나왔지만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경에서 이 천해지로 보낸 출항 명령 관련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문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해경차장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와 이 해경, 그리고 해경과 이 언딘, 이 관계는 무엇인지, 이 리베로호 투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문이 확인되면 이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준석 선장 얘기가 언론에 도배됐었죠, 당시에. 자,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 재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촉탁직 선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보식 당시 세월호 선장을 대신해서 휴가 기간을 대신해서 선장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준석 선장이 2012년 청해진 해운이 그 배를 물색할 때 새로운 배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인수팀의 팀원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선장은 2012년 10월에 이 세월호를 계약해서 인수를 하고 그 배를 직접 한국으로 직접 몰고 왔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세월호가 여객선으로 취항한 뒤에 반년 동안 선장직을 맡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바지 선장 혹은 촉탁직 선장을 뛰어넘는 그런 역할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증언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세월호 수입과 매각 계획이 있었다는 그런 증언입니다. 이것도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세월호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까지 세월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오하마나호가 인천 제주 간 항로를 운항 중이었습니다. 격일로 운항을 했죠. 일주일에 3번 정도 운항을 했죠. 자, 그런데 해운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항로에 손님들이 더 있는데 지금 오하마나호 하나로는 다 수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배를 한 척 더 투입을 해라라는 압력이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그 회사 측 입장에서는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이 하나 더 증선이 될 때 그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배를 하나 더 투입을 했을 때 2배 이상의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5배 정도의 수익이 나는 그런 정도 계산이 나왔다고 하는데 계속 압력을 넣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리고 기존의 항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세월호를 투입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세월호가 수입되고 매월 3억 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해진 해운 측에서는 2014년 3월경부터 이 세월호와 그리고 세월호보다 더 연령이 오래됐던 오하마나호 당시 25년 정도 설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배였죠. 이 두 대의 배를 매각하고 새로운 배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언론에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요. 자, 무리한 세월호의 도입 그리고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2014년 3월 세월호 참사 있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매각 계획을
세고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앞으로 차차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추정편입니다. 추정편은 지난 그 김호준의 파파이스에 나왔던 그 김지영 감독이 새롭게 발견한 내용에 대한 저희의 추정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 방송에서는 김지영 감독이 확인한 내용이 이겁니다. AIS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서해청 상황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월호의 좌표, 그리고 목포 항공대가 파악하고 있는,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좌표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자, 목포 항공대가 파악하고 있는 이 세월호의 좌표는 만제도 쪽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세월호가 침몰한 지역은 맹골수로 인근 쪽이죠. 굉장히 큰 편차가 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추정입니다. 혹시 이 목포 항공대가 파악하고 있는 이 만제도 쪽 그 AIS 좌표는 청해진 해운 소속 세월호가 평상시 다니던 원래 항적 AIS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서해청 상황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세월호 사고 난 지역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거고, 목포 항공대가 파악하고 있는 이 AIS 신호, 이거는 기존에 세월호가 정상적으로 갔던 그런 항로, 그런 AIS 좌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세월호는 맹골수도 인근에서 침몰을 했는데, 이 목포 항공대가 파악했던 그 AIS 신호는 어디에서 발신을 한 것일까요? 두 가지 추정이 있습니다만, 하나의 추정은 저희가 더 연구를 좀 해보고요. 또 하나의 추정은 정상적인 세월호의 항로 AIS 데이터는 원래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든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 정상적인 데이터를 이 목포 항공대 쪽으로 쏴줬던 어떤 기관,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호의 원래 항로, 평상시 정기적으로 다녔던 그 항로가 어떤 건지 파악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과 지금 목포 항공대가 파악하고 있는 이 위치랑 결부시켜 보는 것이, 비교해 보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세월호 침몰 지역과 다른 기존의 AIS 신호를 과연 누가 어떻게 보냈을까? 이것이 좀 파악이 좀 필요한데요. 최근에 국정원의 해킹 사건을 좀 돌아보면서 해킹을 통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AIS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발신한 것이 아닐까. 누군가가 국정원을 비롯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어떤 기관이, 어떤 세력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AIS 데이터를 해킹을 통해서 발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김정 감독에도 주장한 것, 그리고 확인한 내용 중에 하나는 세월호 앞쪽 이 펜스 쪽에 충격이 갔고 그것이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끊어져 있다, 이런 사진을 발견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자, 작년에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청해진 해운의 간부가 자기의 노트에 메모 형식으로 적어놨던 그런 사진 장면을 하나 저희가 공개를 했는데요. 자, 거기에는 세월호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 메모와 김정인 감독이 발견했던 그 사진과 일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충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충격의 결과로 세월호 그 난간이 휘어지고 끊어진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충분히 추정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별부에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세 번째,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그 손주태 기관사가 증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새가 긁히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증언들을 했죠. 그리고 지금 세월호 부분에 충격이 있었다는 그런 메모 용지가 발견됐고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 세월호의 좌현쪽 왼쪽이 지금 물에 잠겨있어 거의 확인할 수 없는데요. 1, 2, 3정이 어선들이 다가가는 것을 막은 이유, 초기의 구조활동 과정에서 막은 이유가 혹시 세월호 좌현쪽에 나타났던 그런 흔적들, 충격과 긁힘의 흔적들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 2, 3정이 어선들의 접근을 초기에 막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진실 찾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칠까 합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 재확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취재 사항들, 기존 언론 보도된 내용이지만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확보하는 대로 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위 구원파에 대한 후속 취재를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유병원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 구원파에 대한 모든 또 관련 기업에 대한 모든 수사와 조사는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원파와 후속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올해 거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네티즌 분들이 여러 가지 분석과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추정과 의혹들에 대해서 정부 기관 그리고 정부 기관에 속해 있는 간부들이 이런 네티즌들 수명에 대한 고발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구속 불구속 재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보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주장을 했고 그리고 정부 당국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했고 그리고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재판의 결과는 무엇인지 저희가 취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취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호 특조위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에서는 세금 먹는 도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특조위에 대한 공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특조위가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된 만큼 특조위가 확보한 내용들, 특조위가 조사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수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 저희 자체로 또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월호의 진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새롭게 방송이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간에 저희는 세월호의 진실 찾기 위해서 끝장을 볼 때까지 계속 취재하고 분석하고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그리고 제보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월호의 진실 7회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김성훈 그 연구원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위원으로 채용이 돼서 지난 월요일 날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어서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동안 그 방송 형태를 어떻게 진행할까 이제 저희가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계속 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서 취재 활동을 벌여왔는데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미 언론에서 언급되었거나 보도되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편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확인 편에서는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 그리고 증언들을 들은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추정편, 최근에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제기된 의혹들 관련한 저희의 추정 말씀 좀 드리고요. 세 번째는 계획편,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 방송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조자가 왜 이렇게 더딘지 그리고 구조자가 왜 이렇게 엉망인지 온 국민이 분통 터졌던 그런 시간에 나왔던 그런 언론 보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언딘 관련한 얘기죠. 세월호 구조 현장에 투입됐던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입니다. 이 리베로가 해경의 요청으로 무리하게 투입됐다는 얘기들은 지금 검색에도 기사에 나옵니다. 자, 당시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 회사는 천해지였습니다. 이 천해지는 선박 건조 회사인데요. 그 천해지가 언딘으로부터 리베로호를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조 중이었고요. 4월 17일 날 진출식을 하고 한 달 정도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 투입되는 그런 바지선입니다. 세월호 사건 당시에는 출항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런데 언딘에서 이 출항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천해지 그 회사 측에서는 지금 투입될 수 없다. 지금 투입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직 정식 인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천해지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최성환 당시 해경차장입니다. 해경차장이 천해지에 공문을 보내서 이 언딘 리베로호를 투입시키게 했다는 그런 증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 속에 사라져 있는 그리고 희미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순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이 기사는 지금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증언을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자, 지난 2014년 2월 달에 인천지검에서 기업 부패를 조사하는 특수 전담팀이 이제 결성을 했다는 얘기고요. 이 전담팀의 결성식에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가해서 격려를 했다는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 이 기사 검색을 하시면 기사에는 없습니다. 이 증언을 해주신 분은 이 사실을 듣고 기사를 검색했던 기억은 나는데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다 삭제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발족식에 참가했다면 왜 유독 인천지검의 발족식에 참가해서 격려를 했을까 궁금하죠. 자, 인천 지역을 중시한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이 청해진 세월호 사건과 관련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정입니다. 자, 청해진 해운이 인천 지역에 있는 업체이죠. 자,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유병헌 회장 관련 업체들, 언론에 보도된 그 관련 업체들에 대한 방대한 수사가 이미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저희가 추정을 하게 됩니다. 자, 4월 16일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불거졌던 언론에 도배되었던 업체가 청해진 그리고 유병헌 그리고 관련 업체들입니다. 이런 업체들의 이 지분 구조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것이 사건 나자마자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방대한 수사 내용이 시간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최소한 2014년 2월부터 이 전담팀이 발족한 이후부터 이 청해진을 비롯한 관련 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수사와 관련해서 김기춘 실장과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자, 이 기사는 지금 검색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증언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증언해 주신 분이 추가로 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게 되면 저에게 제보를 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얘기도 사건 초기에 많이 얘기 드렸을 텐데요. 아직 세월호 안에 입니다. 자, 이 관련 뉴스가 나왔지만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경에서 이 천해지로 보낸 출항 명령 관련 공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공문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또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원 해경차장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와대와 이 해경, 그리고 해경과 이 언딘, 이 관계는 무엇인지, 이 리베로호 투입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문이 확인되면 이 과정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세 번째, 이준석 선장 얘기가 온 언론에 도배됐었죠, 당시에. 자, 지금 이제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대법 재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처음에 이제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촉탁직 선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보식 당시 세월호 선장을 대신해서 휴가 기간을 대신해서 선장이 투입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준석 선장이 2012년 청해진 해운이 그 배를 물색할 때 새로운 배를 도입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인수팀의 팀원이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자,